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한양대학교는 시험 날짜가 수능이 끝나고도 한 열흘 정도 후에 실시를 하는 논술 시험을 실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충분히 준비하고 가는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와 더불어 11월 17일, 18일에 또 이렇게 일어나는 학교니까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학교는 논술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상관없이 좀 충분히 준비된 학생들이 온다라고 계산해 본다면 좀 웬만큼 잘 써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한양대학교 논술이요. 인문계와 이제 상경계열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계열은 1400자 전후좌우의 그 단일 논제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일 논제 문제는 상당히 그 예전에 그렇게 유행하던 스타일이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단일 논제라고 해서 클래식한 그 논제하고는 또 구별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상경계열은 그 600자짜리 굉장히 짧은 논제 하나 내고 그리고 수리 논제가 풍부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인문계열은 이게 그 학생들이 1400자짜리 하나로 단일 논제를 끝내고 상경계열은 수리 논제와 인문 논제로 이렇게 나눠서 끌어나간다는 점에서 사실 그 1400자 주어진 부분이나 또 600자 주어지는 부분들의 난이도는 다른 그 한양대와 같은 레벨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쉬운 그 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논제가 쉽다라는 것 자체를 쉽게 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다른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논제 쉽게 냅니다. 근데 한양대 정도의 응시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수능 등급이라든가 내신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봤을 때 최소한 2등급 이상의 그 상위 그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논술에 대한 어떤 쉬운 논제를 받아들이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쉬운 입장이 되겠죠. 이게 경쟁률이 50대 1이든 100대 1이든 이 모두가 다 이걸 만만하게 보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변별력을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긴 하죠. 예를 들어서 논술 실력이 아니라 수능 순서로 뽑는다든가 이런 소문이 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선 선발이라는 개념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내신이라는 점수의 그 어떤 그 반영률이 한양대도 아주 높은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논술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나 굉장히 잘 썼는데 나 떨어졌어. 저 학교 뭔가 음모가 있어. 이렇게 음모론을 끄집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한양대가 왜 내가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난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쉽기 때문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내가 아는 대로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한양대가 요구하는 논술은 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양대학교 논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냥 쉽네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여기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거 남들과 그 어떤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논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그 차별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요소에서만 한양대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한양대가 논제를 낼 때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제공해서 내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제시문이라는 건 쉬워도 논제 자체가 쉽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했느냐라는 부분이 1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해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단답식의 대답이 아닌 아주 그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어떤 전후관계가 뚜렷한 어떤 합리적인 글을 갖다 서술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갖다 요구하는 그런 3단계 요구사항을 주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분명히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세밀한 차이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분명히 나고 그것이 점수화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이 학생이 논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대부분은 알고 있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과 논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나의 글을 갖다가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대 좀 쉬워서 난 잘 썼어. 근데 나 떨어졌어. 이런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양대 쉬웠는데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한양대의 논제가 쉽지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양대 논제는 매번 쓸 때마다는 편안하게 쓰고 결과는 참혹하게 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2012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기출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0자 전후좌우를 써야 되는 단일 논제입니다. 1400자 전후좌우에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문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각 급훈을 분석 평가한 다음 제시문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3개네요. 1번 가의 논지를 요약하시오. 1번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각 급훈을 분석 평가하라. 2번 그리고 제시문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고 이랬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참고하여 A, 이게 3번인데요. 그리고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고 B, 그리고 그 프레임을 설명하시오 C, 이렇게 있고 이게 3번이네요. 그쵸? 크게 요구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그쵸? 논지 요약하세요. 나의 각 급훈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어 그 만들어낸 프레임을 설명하시오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묶어서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클래식한 단일 논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글을 서술했잖아요. 근데 이 글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논제 자체에서 요구사항을 각각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고 평가한 다음에 창발적으로 설명해내라. 급훈을 만들어내라는 건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 논제는 1400자 나에서 다양한 걸 얘기했습니다. 독해력을 보고 비판력을 그저 끌어내고 또 비판력뿐만 아니라 이거 적용하는 어떤 능력까지 본다면 응용 능력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쉽다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논제 자체를 이렇게 조목조목 요약을 해 놓은 다음에 정리해 놓은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개요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이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시문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 제시문 논지를 위해서 한번 또 이 논지가 나를 갖다 평가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가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프레임의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이다. 이 모두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처음에 프레임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프레임, 네. 액자, 틀, 안경테 이런 게 프레임이네요.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가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인 프레임에 대한 얘기네요. 특정 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에 프레임을 맞춰 사진을 찍을 것인가 고민하는 작가가 양쪽 엄지와 검지로 각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 여기저기 갖다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장면을 대하고도 각 작가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것은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자, 프레임의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쵸?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잖아요. 틀. 기본 틀입니다. 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식도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 프레임을
단순한 사진 작가가 만들어내는 사진을 장면을 찍어내는 어떤 이 사각의 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틀로도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의 창, 곧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바로 우리가 마음의 창,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즉 우리의 이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프레임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결국은 프레임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은 새롭게 접하는 사태마다 매번 새로운 관점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존재다. 자, 일단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조력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새롭게 접하는 사태마다 매번 새로운 관점을 마련해야 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존재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존재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레임은 이랬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제시문 맨 처음에 단락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식으로 전환돼서 프레임은 인식으로 가고, 이 프레임이 우리의 인식의 역할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굉장히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레임은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을 한다. 부정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프레임을 통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닌 프레임을 통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것은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제한된 한계성을 또 갖는다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러한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언어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이러한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프레임에 대한 정의를 계속 내려왔고 프레임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언어라는 도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자, 우리 인식의 창이 언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언어 체계가 동일하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저마다 다른 종류의 담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언어 체계가 동일하다. 즉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떤 그 프레임을 갖는가? 아니면 영어를 쓰는 사람은 다 똑같은 프레임을 갖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저마다 다른 종류의 담론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담론이란 동일한 언어 체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동일한 언어 체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을 담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같은 한국말을 해도요. 예, 틀린 개념을 가질 수 있죠. 틀린 사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담론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자유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이 단어는 자본가나 노동가에게 동일한 언어 기호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 곧 프레임에 따라 전자에게는 경영의 자유를, 후자에게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자,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자유 이러면은 경영자에게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돈 벌 수 있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자유를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동자에게 있어서 자유는요. 결국은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자유, 그죠? 혹은 또 이런 어떤 그 경영자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내가 입장에 설 수 있는 자유, 자유라는 개념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자유라는 개념, 철학적 어떤 정의들에 대한 용어들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민주주의에 대해서 흔히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그 나귀 한 마리, 늙은 나귀가 있고 그리고 나이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같이 가는데 결국은 나이든 아버지가 이
나이 어린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그 아이를 갖다가 나귀에 태우고 가죠.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런 불효자식을 봤나? 나이 든 아버지는 걸어가고 지는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기가 나귀를 타고 아이는 걷게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아유 저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나 어린애는 걸어가고 자기가 그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또 같이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같이 타고 가죠. 그러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귀가 저거 얼마 안 가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이 힘든 나귀인데 일만 죽도록 시키고 저렇게 두 사람이 어떻게 저 나귀를 갖다 저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결국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각각 이 두 사람, 이 나귀를 데리고 가는 이 두 부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어떤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이 환경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양각색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담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셨죠? 바로 여기서 담론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언어라는 것이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지만 동일한 언어 체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관점, 즉 담론에 따라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담론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 그 자유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즉 같은 언어도 어떤 담론적 실천을 거치냐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죠. 같은 언어도 어떤 담론적 실천을 거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가 사용되는 의도와 맥락에 주목하면 그 프레임이 지니고 있는 결국은 언어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프레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담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담론이 무엇이냐를 잡아내는 과정 바로 이데올로기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또한 언어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거. 언어는 은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유는 우리말에 너무 밀접하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유인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망각해버리기 쉽다. 자, 언어는 은유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습관적으로 위아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친족간이나 조직사회에서의 그 구성원의 관계를 표현하지만 사실상 이는 인간관계를 공간에 비유한 것이다. 시간이 돈이다와 같은 격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우리는 자명한 상식처럼 여기지만 시간이 이러한 것들로 비유되지 않았던 문화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우리 시대 곧 자본주의 문화의 산물일 뿐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아래라는 용어는 단순히 친족 간이나 조직 간의 구성원의 관계를 표현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를 공간에 원래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아래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어떤 그 위치적인 어떤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친족 간에도 윗분, 아랫사람 혹은 조직에서 상사를 이야기하거나 하위에 있는 어떤 그 중간 어떤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하급 관리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프레임이라는 건 이렇게 은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아랫자리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어떤 계급적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뭐예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경우는 뭐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결국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으로 여겨졌던 것은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어떤 이런 사회적 개념이 그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라는 어떤 개념이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이런 점에서 은유는 단순한 미사여구나 수사법의 차원에 불과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은유는 오히려 직설법 이상의 힘을 갖는다. 자, 은유가 이렇게 직설법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건데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은유를 담론에 끌어들이면서 사실은 아무런 증명이나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유는 상당한 정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주고 사물을 어떻게 상상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해준다. 자, 은유가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주고 사물을 어떻게 상상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의 힘은 기존의 지배적 관념에 대한 저항의 힘으로도 쓸 수 있다. 자, 지배적 관념에 대한 저항의 힘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은유는 이전에 깨닫거나 예견치 못하는 유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선택의 권리적으로 은유를 하느냐 생명의 권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식은 사뭇 달라지는 것이다. 자, 선택의 권리라는 건 뭐예요? 낙태. 내가 생명을 잉태했지만 내가 이 아이를 그저 낙태를 해서 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부분들은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선택의 자유라는 어떤 선택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생명의 권리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인데 어떻게 함부로 낙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바라보는 윤리적 도덕적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죠. 절대 애를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바라봐야 돼라고 보지만 좀 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어떤 지배적 관념에 대한 저항의 힘으로 이 낙태라는 개념이 선택의 권리 쪽으로 은유를 하게 된다면 확장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설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유는 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주고 상상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의 힘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대한 개인과 집단과 사고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힘을 둘러싸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 즉 프레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마련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놓고 서로 자신의 프레임을 문제들로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던 프레임이라는 어떤 요소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느냐가 이 제시문의 핵심적인 흐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 가령 쿠데타와 혁명, 소요 사태와 민주화 운동 등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러하다. 어떤 사람을 놓고 테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자유의 전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행동을 불러온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진보 진영은 점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은 전자의 프레임으로 볼 때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단지 언제 철수할 것인지에 관한 시간의 문제로 인식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프레임을 추출해보면 그 뒤에 놓인 세계관이나 이념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뒷부분은 대부분 사례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가 제심을 요약해보면 이런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네요. 결국 프레임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관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인식과 관점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세상을 좀 이게 다양한 어떤 새로운 세상이나 다양한 세상을 갖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고정관념이라든가 아니면 선입견과 같은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져다 주는 어떤 제한하는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인식의 틀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검열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런 프레임적 사고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언어라는 부분이고 언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속성이 이 어떤 담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동일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어떤 프레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은유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속성에서 결국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은유적인 힘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다양한 어떤 예시들이 등장했다는 것. 여기까지가 가하 제시문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가하를 요약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관점, 나를 어떤 사물을 보게 하는 나의 관점,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식은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만색으로 보인다는 어떤 틀을 갖다가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나를 갖다 정리해 봅시다. 급은 합격은 성공의 어머니. 2번은 급은 1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급은 그 등수에 잠이 오냐?
이 사례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이 실제하는 급훈들이라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것들에서 여러분들 이 나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급훈 속에서 등장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뭐와 뭐를 적용시켜야 되죠? 단순히 이게 뭐지? 라고 하지 말고요. 자, 결국은 프레임과 은유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어로 구성된 거니까 이것은 무엇의 은유냐? 자, 이 은유를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합격은 성공의 어머니가 어떤 은유를 가졌느냐라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대학 합격이 결국은 어떤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라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격이라는 것, 대학 합격이 결국은 사회에서의 성공을 좌우한다. 즉, 학벌 위주의 사회를 의미한다든가 어떤 그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공, 실패는 결국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거, 합격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성공을 하는 결과는 합격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은 대학에서의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부분이 인생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서 이런 프레임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떠오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2번도 그렇고 3번도 정리할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은유가 뭐예요? 1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결국은 공부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함으로써 미래의 어떤 배우자가 바뀐다라는 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어떤 프레임이에요? 결국은 공부를 더 해야지만이 더 좋은 대학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배우자를 더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더 그런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들. 자, 여기서 어떤 프레임이 제공될 수 있냐면 결국은 계층적, 사회 계층이라는 부분들. 결국은 어떤 특정 계층에서 있다 보면 그 계층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뻔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한 계층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층이 올라갔을 때 더 나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상류 계층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가 등장하는 어떤 프레임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은 그 높은 상류 계층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 계층적인 어떤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녹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등수에 잠이 오냐? 이거는 결국은 성적 순으로 학생들의 그 어떤 실력과 어떤 그 순위를 매기고 낮은 등수의 학생들에게 좀 더 분발을 요구하는 그런 은유적인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프레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학생들의 어떤 결국은 공부 혹은 능력 그들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산술적인 순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에요 라는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이라 볼 수 있죠. 행복은 성적순위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모든 사회적인 사람들을 일렬 정도를 쭉 세움으로써 선착순으로 세움으로써 그 순서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특권의식이 주어지고 특혜가 주어지고 이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그 평등한 수평적 사회가 아니라 수직적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 프레임이 여기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프레임이 좀 이따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요. 이 나 제시문에서 이 나와 있는 세 개의 급훈을 갖다가 어떠한 은유와 어떠한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의 제시문을 갖다가 정리해 봅시다. 한 연구자가 어느 날 벼룩의 점프력을 실험했다. 벼룩은 놀랍게도 자신의 키보다 몇백 배가 넘는 30cm 정도까지 뛰어올랐다. 그는 한 무리의 벼룩을 실험용 용기에 집어넣고 15cm 높이의 투명한 유리 덮개를 설치하였다. 그저 벼룩들은 쉴 새 없이 뛰어오르며 유리 덮개에 딱딱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리가 잦아들자 유리덮개를 열어보았다. 벼룩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벼룩이 뛰어오르는 높이가 유리덮개 근처에까지로 일정했다. 덮개의 머리를 부딪히지 않기 위함이었다. 유리덮개를 제거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그 이상을 뛰어오르지 않고 기존의 유리덮개 높이 근처까지만 계속 일정하게 뛰는 것이었다. 사실 이거를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유리덮개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용 그 용기에 등장한 유리덮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프레임이 되는 거죠. 프레임을 설치하는 거야. 15cm 높이로. 얘는 원래 30cm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는 애인데 15cm 높이의 유리덮개를 딱 덮어놔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 결과가 15cm만 밖에 못 뛰더라는 거야. 그 프레임이라는 거, 유리덮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cm밖에 안 뜨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발전 가능성과 이 어떤 벼룩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는 30cm까지 뛸 수 있는 것이지만 15cm만 뛰도록 했던 어떤 그 유리덮개의 존재로 인해서 결국 15cm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 바람직한 어떤 그 급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다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급훈들을 낼 수 있겠죠. 역시 여러 가지 급훈이 나옵니다. 나를 이기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 라든가, 어떤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세는 그 수단이다. 이런 것들.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거. 자기 의지를 끝까지 발휘하는 거.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실험해보는 거. 그쵸? 끊임없이 실험해보는 어떤 급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3개에 주어진 제시문들은 다 읽었으니까요.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가를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요. 가의 요약이 어떻게 됐었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프레임에 대한 정의가 내렸고요. 프레임 정의. 자, 프레임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으로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어떤 검열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이런 프레임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언어라고 했습니다. 언어라는 부분이 동일한 언어를 쓰더라도 담론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어떤 프레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언어 속에서도 은유적 장치가 이 프레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똑같은 어떤 언어라도 다른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프레임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세상을 그죠? 판단하고 그죠? 어떤 그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철학적 기준을 마련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제시문가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제시문가에서 나와 있는 흐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요약해낸다면 충분히 가가 요약됐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프레임을 대상으로 나의 급훈을 분석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나의 급훈 1, 2, 3번에 대한 분석 평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각각 어떤 관점으로 정리하라고요? 결국 은유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설명했고 얘들은 프레임으로서 어떤 프레임을 가졌느냐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죠? 그 1, 2, 3에서 각각 얘기하는 첫 번째 은유는 결국은 성공이 입학이 성공이라는 것. 즉 대학 입학이 대입이 성공이고, 그렇죠?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은유죠.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학교에 합격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었고요. 결국 이것은 결국은 배우자 공부를 더해서 공부가 미래의 어떤 그 계층적인 입장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은유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공부 순위가 결국은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각각의 프레임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프레임은 당연히 1번과 같은 프레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어떤 학벌 위주, 그죠? 고등교육 이상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 남발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 다른 것으로 성공하기 힘든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 깔려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계급적 어떤 구조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특정 계층에서 다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계층 이동에 대한 어떤 욕구가 프레임으로 등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어떤 산술적 순위로 어떤 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프레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개요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3번의 다의 문제의식이 뭐였었어요? 다의 문제의식은 30cm까지 뛸 수 있었던 벼루기가 15cm라는 어떤 유리 덮개를 만들어 놓자 15cm밖에 뛰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cm로 제한된 어떤 유리 덮개 내에서 스스로가 그 안에서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 의식을 통해서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급훈은 뭐라고요? 이것을 극복해내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의 급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표현이라든가 나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행운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급훈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프레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해서라고 했으니까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다가 말하는 어떤 한계 능력이라는 것을 어떠한 그 가로막이에, 즉 유리덮개와 같은 가로막이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태도보다는 충분히 그 어떤 한계 능력을 뛰어넘어서 3cm까지 뛸 수 있었지만 더 많이 뛰다 보면 더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40cm, 50cm 뛸 수 있는데 15cm 덮개로 인해서 제한돼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토대로 해서 마무리한다면 상당히 좋은 글쓰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어진 이제 예시 답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시 답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요는 작성했지만 그거를 하나의 1400자짜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이게 좀 더 논리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한데요.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선생님 요약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분석 평가해야 되는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데요. 너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락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윗단락과 아랫단락이라는 것이 항상 그 의미상의 흐름에 있어서 매끈함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지 어떤 특정 단어를 끼워 갖고서는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하려고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담을 한번 봅시다. 재심은 가에서 프레임은 모호한 경계성을 띠는 대상 중에서 특정 장면 내지 대상을 선별하여 하나의 독립적 실체를 만드는 기능을 행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프레임은 인간에게 효율적인 길잡이로서 역할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특정 프레임의 강요로 주체적인 세상 인식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러한 프레임의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언어인데 비록 동일 언어권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의 담론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은유법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은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상상의 지평 확대, 세계관의 형성 및 유지, 지배적 관념에 대한 저항 등의 기능을 도모하게 하여 상황에 대한 차별적 이해를 유도한다. 따라서 언어 사용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면 프레임이 가진 세계관과 이념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요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 말하고 있는 프레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가의 논지를 그대로 살려서 잘 요약이 됐습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쓰는 예시 답안에서 가의 프레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기본적인 요약이 아닌 좀 더 논지 요약으로 좀 더 압축시켜서 정리해 놓고 이
그 푼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선생님 이렇게 길게 요약을 꼭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요약을 충분히 해 놓음으로써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어차피 프레임이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소스니까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해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프레임의 개념으로 압축시켜버리고 그것이 언어와 은유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좀 더 압축시켜서 이 급푼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제시문 나의 급푼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입시라는 프레임에 따라 정해진 것들이다. 우선 제시문 나의 일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성공 인생과 그 동격이고 불합격하는 것은 그 실패 인생과 동격이라는 것의 은유적 표현이다. 결국 대학이 그 사람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며 대학 합격 여부가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수단이라는 사회적 이념으로 본 프레임이다. 제시문 나의 이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기 위한 수단은 대입 성공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자신과 비슷한 수준과 처지의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층 논리를 전제한 프레임인 것이다. 제시문 나의 삶은 상위권 학생만이 대학 진학에 성공한다는 것이 은유적 표현이다. 따라서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면 밤낮을 안 가리고 오로지 산술적인 성적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함을 전제한 프레임인 것이다. 자, 이 프레임에 대한 각 그 설명은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아,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어 라고 받아들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여기 시다반에 나와 있는 이 프레임 이외에 어떤 다른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도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또 접근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설명하든지 간에 근거 있는 은유와 프레임을 설정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급푼 속에서.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서 벼룩 실험을 통해 일정한 프레임이 갇혀서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다. 자, 일정한 프레임이라고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벼룩 실험에 나타난 그 유리 덮개가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단일 하나의 공통된 그 소재를 끌어나가기 때문에 프레임이 핵심이 되는 소스였잖아요. 여기서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결국은 다시 말해 외부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측면에 볼 때 바람직한 급푼은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가 적절하다. 자, 이 급푼은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은 스스로의 한계라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의 상실은 매사에 도전한 자세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흡사 유리덮개라는 프레임에 순응한 벼룩과도 같다. 결국 포기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검증해 보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평가인 기존의 프레임에 그대로 순응하는 꼴이다. 이렇게 주체를 제약하는 프레임에 종속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구속하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급푼이라는 이 아래 부분은 정말 다양한 어떤 요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떠한 급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프레임을 극복하는 과정, 특히 벼룩에게 주어졌던 프레임은 유리덮개라는 어떤 그 능력의 한계라는 프레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어떤 태도를 갖다 설명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코드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설명이 이루어지든 간에, 어떤 예시가 이루어지든 간에, 결국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어떠한 그 급푼을 내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말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양대학교의 인문학부에서의 이 논술이 단일 논술이지만 요구사항이 뚜렷하게 주어졌고 그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을 때 아주 굉장한 글쓰기가 나올 것이고요. 창의적인 어떤 창발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앞에서 이미 주어졌던 논제의 조건에 충실하게 이어져야지만이 그 창의성이라는 부분들이 설득력을 갖고 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채점자가 교수님들이라고 봤을 때 어설픈 창의성과 어설픈 논리보다는 좀 더 치밀한 논리 구성과 어떤 자기가 끄집어낸 어떤 창의적 사고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명백하게 있어야 되지 선언만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점만 충분히 안다면 쉬운
쉬워 보이는 이 한양대 논제가 좀 더 다른 학생들하고는 차별화되는 어떤 논제로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발현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2회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